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인 돌싱녀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나도 한번 보내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사연으로 적어 보내봅니다. 예전 저처럼 미련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부디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용기 내시라고 전하고 싶네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첫 미팅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이 좋아 만나기 시작했고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대학교 휴학을 하고 그 등록금으로 의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생계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학업보다 사업 쪽이 저한테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밤낮 없이 동대문을 다니며 물건을 비교 또 비교하고 어떤 시즌은 중국 시장까지 방문해 물건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제 쇼핑몰은 자리를 잡았고 그때부턴 수입도 꽤 되더군요. 자기는 공부만 열심히 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자기야, 진짜 고마워. 내가 꼭 합격해서 호강시켜줄게. 가난한 집안의 장남인 남편은 호르몬을 모시며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고 그의 꿈에 저도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혀를 찼지만 저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어요. 결국 남편은 2년 만에 합격했고 저희는 양갓집에 결혼하겠다고 알렸어요. 남편의 집에선 겹경사라며 기뻐했지만 우리 집에선 반대가 심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금액은 많진 않지만 공실이 없는 건물 2채와 지방의 땅도 조금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니 탐탁치 않은 것이 당연했어요. 엄마가 반대하시며 하시던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네요. 걘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야. 그런 남자랑 살면 여자가 고생해.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그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전 막무가내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결국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 청약에 당첨이 돼서 34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필요한 가전 가구도 제가 다 했어요. 남편이 취업을 갓 했으니 능력이 되는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대신 예물 예단은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괜히 그런 걸로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형편이 안 되는 시댁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결혼 생활은 부모님의 우려와는 달리 행복했어요. 결혼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도 잠시 접은 저는 칼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그런 대접을 받은 남편은 저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우리 여보 같은 여자가 나랑 살아주고 말이야. 알면 잘해. 아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알겠지? 그럼. 앞으로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저희는 1년하고 6개월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생겼어요. 신랑의 남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이 결혼하고 난 뒤부터 저희는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남편과는 달리 시동생은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만 해서 가게를 차렸어요. 장사가 꽤 되는지 장가 갈 때 집을 시동생이 스스로 장만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댁 도움은 없었고요. 시동생이 능력이 되니 동서도 시집 올 때 다 갖춰서 왔어요. 어머님께 코트, 가방, 심지어 집에 소파까지 바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비교와 홀대가 시작됐어요. 아가, 내가 아들이 2명이나 있는데 이런 대접은 또 처음 받아보는구나. 정말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이고, 마음씨도 고운 것.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복덩이가. 아유, 어머님. 그만하세요. 형님 섭섭하시겠어요. 섭섭하기는 첫째야. 섭섭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섭섭하기는요. 뻔히 제가 있는 자리에서 몇 번이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왜 모르겠어요? 나는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구나. 양가 집안 합의로 예물 예단도 생략했던 건데 그건 까맣게 잊으신 듯 보였어요. 점점 비교와 홀대가 심해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아예 해온 것이 없다면 눈치가 보이긴 했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동서보다 더 많이 해왔으니까요. 그저 따지고 들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전 당당했고 참을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군요. 예, 둘째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아들이란다. 이게 무슨 겹경사니? 정말 복덩이도 그런 복덩이가 없어. 어머,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큰일이다 싶더군요. 앞으로는 애 문제로 날 볶아대겠구나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심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흰 아직 소식 없니? 네, 어머니, 아직이요. 곧 생기겠죠. 곧이 언제니 대체? 너희 결혼한 지 이제 2년째다. 둘째는 떡하니 아들까지 가졌는데 명색의 장남은 소식도 없으니 너희 노력은 하고 있는 거 맞니? 혹시 각방 쓰고 그런 거 아니지? 너희 혹시 피임하니?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으시던 소식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을 넘으시더군요. 부부관계에 시어머니가 간섭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 월경 날짜를 물으시곤 합방 날짜까지 정해주시더군요. 전 참다 못해 합방 날짜가 적힌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여보, 이거 좀 봐봐. 이게 뭔데? 무슨 날이야? 어머님이 우리 합방하라고 정해주신 날짜야. 어떻게 생각해? 뭐? 우리 엄마가? 왜 그랬지? 나한테 생리 언제 하냐고 물으시더니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 우리 엄마가 급하긴 급한가 보네. 웃음이 나와 지금?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임신 독촉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는데. 미안해.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보가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 그렇게 말할 줄 알아서 참고 참다가 하는 얘기야. 어머님 나한테 임신 문제로 전화하기 시작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정도껏 하셔야 나도 참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 내가 보기엔 걱정이 돼서 이러는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해보자. 응? 그놈의 좋은 게 좋은 거라고는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 빌어먹을 사랑이 뭔지 남편의 그 우유부단하고 흐린 판단력도 사람이 너무 착해서 상황을 너무 좋게만 생각하려고 한다 싶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문제이기에 더 확고하게 제 생각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선을 넘기도 하셨고요. 예민? 내가 예민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임신은 아직인지 같은 방을 쓰는지 서로 언제 잤는지 그런 걸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심한 날엔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때마다 연락 오셔. 그런 날엔 나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이래도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해? 여보, 그리고 나라고 아기 가지기 싫은 줄 알아? 나도 아기 가지고 싶어. 남편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간의 서러움이 한 번에 밀려오면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난 엄마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당신이 말했던 병원이라도 갈까? 가자. 그까지 검사 받는 거 뭐가 대수라고. 내일 연차 쓸 테니까 당장 가보자. 정말? 당신 싫다고 했잖아. 당신이 이렇게 우는데 내가 싫은 게 대수야? 가보자. 가면 되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내가 당장 전화할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더니 내일 병원 가기로 했으니 앞으로 임신 문제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전 평소와 달리 확실히 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의 모습에 화가 좀 풀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자연 임신을 기대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의 남편을 보니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바닥에 우리 두 사람이 꼭 안고 울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요새는 일부러도 안 낳는다잖아.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다시 한번 느끼지만 당신 참 멋지고 좋은 여자야. 아니야. 당신이 멋지고 좋은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야.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저흰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우리만의 행복을 위해 잘 살자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의 전화 때문인지 시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고 나름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며칠째 기운 없는 남편을 위해 선물이나 사줄까 하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께 문자가 왔어요. 아가,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좀 빌릴 수 있을까? 너무 급해서 그래. 순간 멍하더라고요.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니.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문자 봤니? 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다거나 협박을 받았다거나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얘가 사람을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이스피싱이나 당할 사람으로 보이니?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려무나 쉐미 바보로 만들지 말고. 에이, 어머님은 참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어머님 계좌로 보내드리면 되죠? 그럼 내 계좌로 보내주면 되지. 네, 어머님 지금 보낼게요. 확인해보세요.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긴 했지만 며칠 전 적금 탄 것도 있고 해서 빌려드렸어요. 임신 문제도 좀 걸리기도 했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많이 급하셔서 인사도 잊으셨나 보다 했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따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숨길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먼저 말을 꺼내기도 좀 그랬어요. 괜히 생색내는 것처럼 들릴까 봐서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벌써 돈이 생기셨나? 의아했어요. 네, 어머님. 예, 둘째가 글쎄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지 뭐야. 그래서 말인데 너 장 좀 봐서 둘째 내로 좀 와. 와서 나랑 같이 음식 좀 하자. 온 김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 둘째네 어딘지 알지? 그럼 바로 장 봐서 오려무나. 어머님? 어머님! 전 그렇게 끊어진 전화를 보며 황당함에 웃음이 나더군요. 빌려드린 돈 얘기는커녕 장을 봐서 오라니. 저를 파출부라고 여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보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요? 워낙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호구되는 줄도 모르고요. 어쨌든 저는 출산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입덧에 좋은 음식을 묻고 물어 되는 대로 다 사들고 동서내로 갔습니다. 낑낑대며 양손 가득 자신이 먹을 먹거리를 사들고 온 저를 보고 동서는 달려와서 돕기는커녕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고개만 까딱거리며 인사를 하더군요. 형님, 오셨어요? 어머님은? 화장실 가셨어요. 여전히 앉아서 대답만 하는 동서를 보며 당장이라도 장봐온 것을 다 내팽개치고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간신히 화를 눌렀어요. 얼마나 이를 꽉 깨물었는지 턱이 다 아래오더군요. 속으론 참을 인을 되뇌며 사온 재료를 주방에 두고 거실로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바로 요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거실로 나오니
아기 용품이 꽤 보였어요. 아기자기한 것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아기 용품을 보고 있는데 못 보던 가방이 보였어요. 그냥 딱 보아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에르땡땡 가방. 저도 사고 싶었던 가방이라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저 가방 웬 거야? 원래 있었나? 아니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출산 선물이라고 미리 사주셨어요. 예쁘죠? 뭐? 어머님이? 네. 출산 선물로 뭐 갖고 싶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가방이라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사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비싼 가방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형님도 얼른 아들 하나 낳아요. 장손 출산 선물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가방만 눈에 보이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빌려드린 1,000만 원과 그 가방이 겹쳐 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급히 빌려간 1,000만 원은 알고 보니 동서 가방을 사는 데 쓰였더군요. 시댁엔 저만한 가방을 사줄 만한 돈이 절대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제 돈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정신줄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성의 끈을 놔봤자 저한테 득될 것이 없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저에게로 던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음식하기 전에 청소부터 좀 해라. 임산부 있는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 네? 전 제가 들은 말이 맞는 것인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댁 청소를 하라고 해도 불만이 터져나올 것 같은데 하물며 손아래 동서 집을 청소하라뇨. 청소 좀 하라고. 청소 모르니? 우선 거실부터 청소기 좀 밀고 걸레로 좀 닦아라.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안방도 좀 치우고, 아, 창틀도 더럽더라. 거기도 좀 닦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야, 난리. 아, 청소기는 작은 방에 있더라. 그거 쓰면 된단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빨리 청소기부터 가져와. 제가 왜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냐고 되물으니 시어머니는 동서 옆에 딱 붙어 앉아 동서 배를 만지며 대답했어요. 그럼 입덧 때문에 밥도 못 먹은 얘가 하리, 다 늙은 내가 하리. 여기 너밖에 더 있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아까부터 뭐하고 서 있니? 얼른 하고 저녁도 차려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라고 하고 있는 시어머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불뚝 나온 배를 만지는 동서나 어이없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시어머니의 닥달에도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언성을 더 높이며 말하더군요. 그러게 진작 아들 하나 낳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어디서 저런 무지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 대를 끊어놓고 있어? 애를 못 낳으면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지금해야 하는 말이지만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니?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나는 정말 몰랐어 라는 변명의 기회 따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여보세요? 여보, 당신 혹시 내가 어머님께 1,000만 원 빌려드린 거 알아? 그거, 응,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고맙다고 말하려 했는데. 아, 알고 있었어? 그럼 그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인지는 알고? 그거 재수씨 선물 사준다고 하시던데. 당신도 알고 있었어? 그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 당신 지금 재수씨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나도 그리로 오라 그래서 지금 가는 중인데 거의 다 와가. 그럼 내가 여기 파출부짓거리나 하려고 끌려온 것도 알고 있겠네? 파출부짓이라니. 남의 집 와서 청소하고 음식하면 파출부지. 다르게 표현할 말이 있어? 있으면 말해보던가.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지. 서로서로 돕는 게 아니라 나만 도우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여보, 말이 좀 심하다. 내 말은 심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안 심하니? 일단 끊어. 와서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내 커리어는 다 접어두고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내조만 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따위 취급이라니. 그야말로 온갖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이 화가 풀릴까?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오가는 그 순간 동서가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 지금 어머님 앞에서 무슨 짓이에요? 짓? 저는 그야말로 이성의 끈이 끊기는 소리가 들리며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전 바로 제 발밑에 던져진 걸레를 집어들고 동서의 얼굴로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야, 너 임신한 게 유세냐? 입덧해서 밥 못 먹고 청소를 못하면 친정 엄마를 부르던지. 그것도 안 되면 돈 주고 사람을 부르면 될 일이지 어디 사람을 오라가라 해? 저의 말과 행동에 적잖게 놀란 동서는 걸레가 닿았던 얼굴을 닦아대며 저를 노려볼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집 올 때 몸뚱이 하나 가지고 와서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이나 펑펑 쓰면서 놀고 먹는 그런 주제에 어디서 니까짓 게 큰 소리야? 전 치사하고 더러워서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새까맣게 잊으신 것 같으니 제가 다시 일깨워 줄 수밖에요. 어머님, 제가 진짜 치사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 무슨 말인지 어디 한번 말이나 드러나 보자. 저 시집 올 때 몸뚱이는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집, 가전, 가구, 심지어 지금 어머님 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까지 제가 다 해서 왔고 다 제 명이에요. 거기에 어머님 아들 돈은 단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예단으로 들고 온 것만 해도 억 단위인데 전 예물은커녕 봉투 하나 구경하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 월급으론 저 펑펑 쓰고 놀지도 못해요. 전 제가 모아뒀던 돈이랑 투자했던 돈으로 놀아요, 어머님.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님께 1,000만 원 빌려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어머님은 동서 가방을 사주셨네요. 제 말에 동서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는 듯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가며 보더라고요. 그랬겠죠. 시동생이 가난한 자신의 집안 상황을 제대로 설명했을 리도 없겠죠. 지금 시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 겉에서 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사실 그 집은 자가가 아닌 전세인데다가 그 전세금도 월세로 사는 부모님을 두고 자신들만 좋은 집에 살 수 없었던 남편과 시동생이 마련해줬던 거니까요. 속 시원하게 내뱉긴 했는데 순간적으로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싶더군요. 미우나 고우나 아직은 시어머니고 어른이시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말들이 시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너 아들 하나 못 낳는 년이 성질만 나빠서는 너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알아? 너같이 돈만 밝히고 못된 년은 평생 노력해도 임신은 꿈도 못 꿀 거다. 혹여 임신이 된다고 해도 그 애가 멀쩡히 잘 붙어 있겠니? 그 못된 신부에 떨어지고도 남지. 이 나쁜 년. 부모님께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욕과 저주 섞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이런 사람에게 더는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요. 저는 충분히 아기 낳아드릴 수 있는데 어머님 아들이 고자라서 아기를 못 낳아드려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문제라고요. 무정자증이라고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무정자증이래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저희가 들은 말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겐 잊지도 않은 이세보단 남편이 우선이었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임신 얘기가 나오면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비밀로 하고 그냥 묻고 지나가려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더는 숨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이제 하다 별 거짓말도 다 하는구나. 아들 가진 둘째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잘난 것도 하나 없는 년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못된 년, 나쁜 년.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어디서 그딴 거짓말을. 말에 반은 욕설인 그 사람을 보며 전 더 이상 어머니라 부르기도 싫어졌네요. 그래서 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어요. 아줌마, 그럼 잘난 동서랑 평생 사세요. 네? 이 잘난 것 하나 없는 년은 이만 사라질 테니까요. 제 말을 들은 동서는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시무는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다가왔어요. 저는 때릴 테면 때려보라는 심보로 가만히 서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무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를 잡아 죽일 듯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요. 저는 당황스러워 바닥에 주저앉은 시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왜 울어? 그래요. 남편이 어느새 제 뒤에 서 있더군요. 시무는 자기 아들이 우는 걸 보고 우는 연기를 시작하신 거였어요. 제가 아까 잠근 걸 혼자 들고 들어오느라 현관문을 열어두고 닫는다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 활짝 열린 문으로 남편은 들어왔다가 이 사단을 본 것이었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어? 남편의 물음에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 동서가 얄밉게 답했어요. 어머님이 청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니까 형님이 제 얼굴에 걸레를 막 던지고 어머님한테는 아줌마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저희 너무 무서웠어요. 무정자증 얘기는 빼더군요. 그건 동서도 입에 올리기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동서의 소름 끼치는 연기가 끝나자 더 소름 끼치는 어머님의 연기가 시작되더군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오래 살았어. 청소 좀 같이 하자고 했더니 시애미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를 않나. 손 아래 사람이 좋게 한마디 했다고 시애미 보는 앞에서 걸레를 집어 던지지를 않나. 그뿐이니 감히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을 쥐잡듯이 잡고.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죽어야지. 이 꼴 보면서 더 살면 뭐해? 어머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자 할 말은 사라지고 넋을 놓고 보고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껏 저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한심스러우면서 상황이 더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 우습구나, 날 진짜 호구로 봤구나 하고요. 아줌마? 당신 진짜 그랬어?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신랄 같은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그랬어. 제정신이야? 왜 그랬어? 당장 사과 못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당신 날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은 못하는 거야? 이유? 그래, 이유나 좀 알자.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엄마가 당신한테 돈 빌려서 가방 사준 것 때문에? 그깟 1000만 원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돈은 엄마가 다시 갚는다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돈 없으면 죽어? 그것도 아니잖아. 뭐? 그리고 장봐 와서 밥 좀 해주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신한 가족이 입덧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있다는데 많이 양보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더는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입 아프게 말해봤자 알아들을 사람으로도 안 보였고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이것까지 참았다간 병이 생길 것 같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일단 호구짓이나 하고 있지. 뭐? 호구짓? 가족끼리 돕는 게 호구짓이야?
그렇게 가족 돕는 게 좋으면 네가 와서 하지 그랬어. 엄연히 따지면 난 가족도 아니잖아. 그리고 와서 음식하는 건 내 몸이고 내 손인데 왜 네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 네가 된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와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줘야 해? 웃기지도 않아 진짜. 그깟 1,000만 원? 1,000만 원은 당신 돈이야? 내 돈이야. 그리고 그깟이면 네가 빌려주지 그랬어. 아, 너한텐 1,000만 원은 고사하고 500도 없지? 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중요한 말을 못했어. 우리 이혼해. 난 더는 이런 취급받으면서 너랑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잘난 너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당신 후회할 짓 하지 마. 후회? 참나. 큰 착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 당신한테 손톱만큼도 미련 없어. 오히려 나 지금 기뻐. 이젠 이 지긋지긋한 집안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막 깃털처럼 가볍다고. 그러니까 너나 후회하지 말고 잘 살아. 그리고는 뒤를 돌아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와 어머니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차에 탄 저는 친정을 향하며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말이에요. 전 될 수 있으면 빠르고 통쾌하게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친정에 도착한 저는 최대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한참 동안 듣고 계시던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겠네. 따뜻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진작 엄마 말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이런 꼴이나 보이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말하는 저를 보며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하셨어요. 딸, 이런 꼴이면 어떻고 저런 꼴이면 어때? 넌 여전히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딸인데 내 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우리 딸이 다 보고 듣고 경험해버린걸.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좋은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말을 깜빡했는데 잘했어 우리 딸. 그런 취급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필요 없어. 그럴 땐 그냥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면 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넌 다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딸은 충분히 용기 있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널 엄마 아빠는 믿어. 그러다 너무 힘에 부치는 날은 오늘처럼 엄마 아빠한테 와서 잠시 쉬었다가 엄마 아빠는 언제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겠지 딸? 고마워요. 부모님을 만나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전 미련하게도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간의 상처를 씻어낸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했어요. 상담 결과 집, 차 등 제가 결혼할 때 마련했던 것은 당연히 다 제 것이고 유책 배우자는 신랑이니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아, 물론 빌려준 1,000만 원도 주고받은 문자가 명백한 증거가 되어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시어머니의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바람은 증거나 증인이 없어 고소가 힘들 거라고 했어요. 녹음해야 했는데 그럴 정신도 없었고 동서가 증인으로 나설 일은 없을 테니까요. 위자료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워낙 가진 것이 없으니 빈털터리가 될 상황에 놓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동시에 찾아와 싹싹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엄마 우는 걸 보고 그만 너무 흥분을 해서 미안해. 당신 기분부터 풀어줬어야 했는데. 그래, 아가, 내가 미안하단다. 나는 아기 걱정에 그만. 내가 너무 심했어. 사과하마. 형수님, 죄송해요. 저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형님, 아프세요.
제가 임신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버릇없게 굴어서 죄송해요. 이미 떠난 마음은 그 어떠한 말로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잘못을 비는 모습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니면 도라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은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당장 다들 돌아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어머님께서 저한테 욕하시고 심하게 말씀하신 거 이 휴대폰에 낱낱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변호사님께 제출해서 고소 진행해달라고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까짓 걸로 고소가 되는 줄 아니? 그리고 내가 욕을 언제 했다고 그래?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변호사님이.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고소하려다가 그래도 살았던 정이 있어서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또 실수한 것 같네요. 어머님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모진 말들을 잊으신 걸 보니깐요. 원하신다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도 한번 들려드리고 바로 고소 진행하죠 뭐. 저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다들 입으로 욕은 하지 못하지만 눈빛으로는 심한 욕들을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이혼은 빠르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어요. 오래 연애를 했던 터라 이혼 후에도 남편의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그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앞집 옆집 사람들이 싸우는 거 다 들었다더라. 너희 시댁, 아니 시댁이었던 집이랑 동선이랑 한 동네였잖아. 그 동네에 그 집 첫째 아들 무정자증이라고 소문이 쫙 돌았대. 거기에다가 그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너한테 막말하면서 욕한 것도 소문이 쫙 돌아서 한동안 난리 났었어. 뭐 그런 뻔뻔한 집안이 다 있냐고. 그러니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겠니? 아파트는 헐값에 그냥 처분하고 시댁집도 이사했다고 하더라.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소문 쫙 나서 네 전남편 재혼은커녕 모임도 못 나온다 그러더라. 요즘은 본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나 봐. 하긴 너한테 위자료 주고 집 얻을 돈이나 있겠어? 그러게 좀 잘하고 살지. 너 같은 복덩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게나 말이다. 너희 부모님은 뭘 하셔? 내 얘기 들으시곤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시더라. 하긴 나 같아도 그렇겠다. 하여튼 잘했어. 다음 주 모임인데 넌 나올 거지? 생각해보고. 전부 네 편이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와서 밥이나 먹고 가. 알겠지? 알겠어. 고마워. 신경 써줘서. 별 말을 다 한다. 다음 주에 봐. 자기 일처럼 통쾌해하며 제 복수의 끝을 알려주는 친구의 전화 덕에 전 비로소 발을 뻗고 잤답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동서가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할게요. 동서, 이러지 마. 형님, 제발요. 이러다가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까지 모시고 살게 생겼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저한테 미안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난한 집안을 다 떠맡게 생기니 호구 같은 제가 필요해서 왔던 거더군요. 저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 좋게 보내려 할 것만 하는 행실을 보아하니 말로는 곱게 보내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다시 그 집구석으로 들어가서 또 그렇게 호구 잡히고 살라는 말이야? 동서, 양심이 있어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동서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나 더는 동서뿐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이랑 말도 섞기 싫으니까 당장 돌아가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형님, 이렇게 빌게요. 앞으로 형님 말이라면 뭐든 다 듣고 잘할게요. 결국 동서는 무릎까지 꿇고 빌며 울더라고요. 배는 만삭인데 그런 몸으로 그러고 있으니 난감했습니다. 안쓰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으킨다고 잘못 건드렸다간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우는 동서를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임산부라는 사전 설명도 했고요. 몇 분 뒤 여경분들이 오셔서 동서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독한 여자였어? 어떻게 임신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 이 정도 되는 여자니까 곱게 경찰 불러서 돌려보낸 줄이나 알아. 다른 여자 같았으면 질질 끌어다 내쫓았어. 알아? 너 진짜 독하다. 너 때문에 재수씨는 이혼한다고 짐 싸들고 나가버렸고 우리 엄마는 그 충격에 쓰러지셨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동서가 집을 나갔어? 하긴 그간의 한 짓거리를 보면 그러고도 남겠다. 근데 그게 왜 내 책임이야? 호구짓하던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지니 도망친 동서나 그 충격으로 쓰러진 네 엄마나 전부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가 벌 받는 거야. 당신 진짜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인 줄도 모르고. 당신이야말로 이렇게까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인 줄 내가 미처 몰랐네. 진작 알았으면 이런 꼴까지 볼 필요도 없이 끝냈을 텐데. 이런 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런 여잔 거 진작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 아니, 애초에 눈길도 안 줬다고. 내가 당신이 진짜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아? 우리 가족한테 잘하는 모습에 그냥 결혼한 거야. 거기에다 합격했다고 버리기엔 당신이 너무 불쌍했거든. 내가 바보였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헤어지고 딴 여자 만나는 건데. 저는 그 순간 남편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웬만해선 손도 대기 싫었지만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고맙네. 그나마 남아있던 미운정도 다 털어내게 해줘서. 그리고 방금 한 대 맞은 거 신고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내가 아까 불청객 왔다고 신고해서 경찰들이 곧 올 거거든. 그때 신고하든가 말든가. 나도 할 말 많은데 참고 있으니까 아주 이참에 개싸움 해보자고. 저한테 한 대 맞은 충격 때문인지 할 말이 없어서인지 남편은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타이밍 딱 맞춰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남편을 데리고 가면서 저와 남편과의 인연은 완전 끝이 났어요. 이따금씩 들려오는 소식엔 결국 시동생네는 이혼을 했고 동서는 아기까지 버리다시피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사람들에게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들려왔어요. 전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남편 회사에도 소문을 쫙 내버릴까 하고 잠시 고민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그 사람에게서 저를 잃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정말 지긋지긋한 신혼집도 팔고 새 보금자리를 얻었어요. 거기에다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에 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오프라인 매장도 차리고요. 이제 다시 제 삶을 잘 살아보려고요. 비록 돌싱녀지만 제가 능력이 있고 자신감도 있으니까 괜찮은 맞선 자리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오긴 했나 봐요. 당장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연애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제일 젊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젊고 예쁜 오늘을 지난 날만 떠올리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제 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미련했던 저같이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혼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흉도 아니에요. 아내란 이유로, 며느리란 이유로 정당하지 않은 대접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는 자식이자 대접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